안녕하십니까. 중국 오픈마켓 관리사 자격증 강의를 맡게 된 전주호입니다. 아, 중국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국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2005년에 중국에 가서 지금까지 쭉 중국에서 생활을 했었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하고 또 실패하고, 그걸 옆에서 많이 제가 봤었고, 그리고 중국의 최근 10년 동안의 빠른 성장을 많이 좀 제가 지켜보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뭐 최근에 뭐 사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애증이 얽혀 있지만 한국의 기업으로서는 뭐 대기업이건 아니면 뭐 중소기업이건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분이시건 간에 중국 시장을 간과하고는 성장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 중국의 온라인 시장, 특히 오픈 마켓에서 저희가 어떻게 공략을 해서 우리의 물건을 팔 수 있느냐가 우리 회사의 어떤 우리 기업의 성장의 하나의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을 크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중국 온라인 시장, 모바일 시장에 대한 진출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중국에 대한 간략한 좀 이해를 해야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좀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중국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산업과 경제가 개방 이후에 어떻게 변해 왔는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중국 진출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업은 성공을 하고 어떤 기업은 실패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국의 온라인 시장은 지금 뭐 한국의 온라인 시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전체 경제를 떠받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이 중국 온라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관련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주요 중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이제 전반적으로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 중국 온라인 시장, 모바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를 타오바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바오에서 어떻게 우리가 상점을 오픈해야 되는지, 오픈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상점을 오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점을 오픈한 이후에 상점을 어떻게 꾸밀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오바오에서 직접 우리가 상품을 판매를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오픈한 상점의 평가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문제, 뭐 배송, 그다음에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을 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디테일하게 저희가 사이트를 하나씩 띄워가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타오바오나 이 티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이트에서 우리가 많은 물건을 판매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마케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마케팅이 타오바오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그리고 타오바오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중국의 오픈 마켓에서 우리가 상점을 오픈하고 거기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국에 대한 간략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이제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국인민공화국입니다. 정식 명칭이, 이 명칭이 정해진 거는 49년 10월 1일 날 모택동이 누구죠? 대만의 장개석과 계속 내전을 하다가 10월 1일 날 북경의 천안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인민공화국을 정식으로 선포를 하게 돼서 이때가 지금 저희가 말하는 중국의 그 건국일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1950년 이제 6.25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뭐 몇 개월 만에 6.25가 좀 일어난 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 시간적으로 보시면은. 그런데 이때 이제 국호를 이렇게 정하면서 수도를 북경에 이제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 역사를 잘 봐서 아시겠지만 중국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북경에 있는 이런 이 북쪽 지방은 그 오랑캐가 사는 동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심이 아니었죠. 중국의 중심은 소위 이제 그 중원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서안이라든지 아니면 요 산동 지역을 이제 중원이라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개석이가 이제 대륙에 있을 때 수도로 잡았던 데가 처음에 이제 남경에 있었고 나중에 이제 중경으로 이사를 가죠. 그래서 이 북경의 그 수도로 된 게 좀 의외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야사를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의 지도부가 한 열 몇 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이제 그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수도로 정하는 게 좋겠느냐. 근데 이제 뭐 남경도 나오고 뭐 중경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북경이 남경에 대해서 한 표 차를 이겨가지고 북경이 이제 수도가 돼서 이때 그 10월 1일 날 정식으로 국가를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일 하면 중국이 이제 국경절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휴가 그러니까 쉬는 날이 되죠. 그게 이제 기온이 되겠습니다. 뭐 나라 면적 크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유럽 2배나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상당히 나라가 좀 크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서 중국의 제일 그 동쪽 끝 이쪽 이제 신장이라는 데인데요. 신장에서 이쪽 끝이 어디냐면은 흑룡광산이라고 그럽니다. 이쪽으로 가는데 비행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이렇게 갈 때는 4시간 걸리고 이렇게 갈 때는 이제 4시간 반 정도 걸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먼 거리고 혹은 이제 여기 그 흑룡광에서 이제 여기 해남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이제 많이 걸리고. 그래서 땅덩이가 상당히 큰 나라죠. 근데 이제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땅이 넓으면은 각 지역마다 이제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은 같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모든 성이. 그래서 북경에 8시면은 이쪽 그 신장성도 8시인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신장성에는 아직 해가 뜨질 않은 거죠. 8시가 되면은. 그래서 신장의 성서는 그 출근 시간이 8시가 아니라 10시입니다. 10시. 대신 퇴근 시간이 뭐 7시, 8시 이렇게 늦춰지는 거죠. 이거 제 사담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신장성에 출장을 가서 골프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골프를 밤 8시에 여름이었었어요. 8시에 티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 8시에 골프를 친 경우 어디냐. 나이트가 없고 그냥 화나더라고요. 8시에 골프를 쳤는데 제가 10시쯤에 가서 그때 이글을 한 적이 있어요. 신장 가서. 근데 아주 화난 날씨였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하나의 시간으로 하는 것도 아마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중국 정부 생각. 그러니까 이 전체 인민이 같은 시간대에 움직여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생각이 좀 깔려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는 뭐 잘 아시겠죠? 뭐 13억 8천 뭐 얘기하는데 뭐 대략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족 포함해서 한족이 이제 주류 민족인데 한족 포함해서 55개의 이제 소수 민족이 있어요. 소수 민족 중에서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족은 이제 장족이라 그래가지고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소수 민족에는 조선족이 포함되어 있어요. 조선족은 한 250만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조선족이 주로 이제 사시는 데는 이쪽에 연길이라든지 길림성에 그다음에 이제 해룡광 쪽에 있고 사실 요즘에는 연길이나 이쪽 가면은 이제 주로 이제 노인네들만 계시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이제 직장을 구해서 중국 전체로 이제 흩어져
있는 그렇게 상황이죠. 네, 중국의 그 GDP는 이제 국내 그 총생산인데 현재 세계 2위 수준이에요. 미국의 한 60%까지 이미 이제 따라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이랑 중국을 합쳐서 이제 뭐 G2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당 GDP가 이제 8,481불, 한 8,500불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 중진국이 이제 8,000불 넘으면 중진국으로 이제 분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이미 전체 인구적으로 보면, 전체 이제 인당 GDP로 보면은 중진국에 이제 올라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가 아직 3,000불이 안 돼요. 인당 GDP가. 우리나라는 2017년 말에 3만 불이 조금 안 됐었죠. 근데 중국의 전체 GDP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북경이라든지 천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해, 심천 이렇게 발전한 도시의 GDP는 이미 3만 불 선에 가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의 대도시의 생활 수준은 이미 우리나라 대도시 생활 수준과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같다. 물론 이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중국의 뭐 100만자다 돈 많은 사람이 얼마 많냐, 그거는 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삶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부의 수준은 우리나라 대도시의 시민 수준과 거의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 구분을 보면은 4개의 직할시, 22개의 성, 그다음에 5개의 자치구, 2개의 특별행정구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뭐 오픈받겠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별로 안 중요한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도에서 만약에 중국 가셔가지고 이 지도를 만약에 오픈마켓에 이 지도를 쓴다 그러면 큰일이 나요. 제가 일부러 이 틀린 지도를 갖다 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상한 거 혹시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대만이 빠져 있어요. 대만이. 근데 중국 사람들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대만 성으로 표시를 합니다. 얘네 헌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 가지고 처음에 인터넷 사업을 하는데 2005년이죠. 요런 지도를 제가 썼어요. 사이트에다가.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직원들이 항의를 하고 고객들이 전화 걸어가지고 뭐 공안이 찾아오니 어쩌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만이 중국 국토인데 중국인데 이걸 빼놨다. 저건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이 중국에 반드시 들어간다. 그런데 22개 성에는 안 들어갑니다. 23번째 성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의식적에 대만이 중국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중국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당연히 이 2개의 특별 행정구인 마카오하고 홍콩이 있는데 마카오, 홍콩은 반드시 이제 중국의 영토에 들어간 거를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공산당 독재 사회주의 국가를 다 아시죠?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제가 중국에 살 때 과연 이 중국이 이게 사회주의 국가냐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람도 너무 많고 돈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정말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강해요, 경제가. 그리고 실제로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부를 뭐 내놔라, 뭐 너나 갖자, 뭐 너는 뭐 나쁜 짓에서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 거의 없어요. 오히려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부를 축적했는지 존경하고 연구하고 그런 느낌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뭐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뭐 물건을 사든지 돈을 조금 더 내면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오히려 더 자본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정치적인 시스템은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일반 경제는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국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은 국영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국영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이런 성이나 시 이런 데 보면은
시장 성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에 아니면 성에 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동성 석이, 광동성 성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광동성 석이가 광동성 성장보다 더 지위가 높아요. 왜냐하면 광동성 석이라는 거는 공산당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영기업에도 마찬가지예요. 국영기업도 사장이 있고 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관공서나 이런 경우도 이게 이제 시, 성 단위뿐만 아니라 밑에 가면 현, 저희 나라 따지면 뭐 동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구 이런 데까지도 다 공산당에서 보낸 서기, 그다음에 부청장 이렇게 다 이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그 사회입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간략한 이해 중에서 이제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토지의 그 소유권은 나라 거죠. 중국 건데 단 그 사용권을 임대 형태로 해가지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 임대가 이제 그 주거용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무슨 이제 그 공업 용지라든지 무슨 뭐 그런 거는 50년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상업 용지는 그 40년이 이렇게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임대를 발표한 게 1990년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한 37, 8년 지났죠 지금. 그럼 나머지 그러면 70년이 되거나 기간이 되면 어떨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아무도 몰라요. 그때 가서 뭐 그 임대료를 확 올릴지 어쩔지 잘 모르는데 그 아직까지는 설마 그러겠냐.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아파트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값이 비싼데 아파트를 사면은 토지는 이제 토지 소유권이 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그 저희가 그 중국 사람들한테 야, 너 한국의 제주도나 아니면 내가 가서 한번 아파트를 한번 사볼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땅도 주니? 땅도 포함된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하잖아 저희는,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은 여전히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일부 중국의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아파트가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토지를 뺏기면 다 뺏기기 때문에 좀 불안을 느껴서 해외로 많이 이제 재산을 좀 빼돌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들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중국의 이제 그 산업과 경제 동향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아마 그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좀 특이한 상황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한 게 1978년입니다. 이때 이제 등소평이 얘기해서 정책을 선언해서 지금까지 개혁 개방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여기 그 그래프에 그 보시는 것처럼 뭐 경제 성장률이 뭐 엄청나죠, 분기별로. 근데 전체 평균은 한 9.9%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GDP 성장률이. 그래서 저기 일부 그 미국이나 뭐 일부 언론에서 중국에서 뭐 통계를 그렇게 큰 나라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GDP가 2위 되는 그런 나라가 이 연간을 해서 뭐 6.8% 9% 성장할 수 성장이 가능하냐, 이거 혹시 뭐 통계를 속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뭐 진실은 모르죠. 하지만 제가 느낀 거는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그 이렇게 성장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은 이쪽 서해안 이쪽만 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쪽은 너무나 이 광활한 지역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이제 최근에 성장한 거는 부동산에 의한 그 성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하면 이제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뭐 세계 공장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맞는 얘기죠. 여기 뭐 그 원조라는 도시에 가거나 여기 그다음에 요 조그만 도시 이런 데 가면은 뭐 전 세계에 없는 물건이 없죠. 다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하고, 뭐 신촌 같은 데 가면 전자제품 없는 부품 없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어떤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중국 정부도 그렇게 성장하는데 이제 가장 그 요인이 됐던 게 결국은 그 저임의 이제 노동력 아닙니까? 그 농촌에 있던 사람이 이제 중국에 와서 농민공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그,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었는데 점점 그 월급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그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 중국의 그 저가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에 진출했다가 많은 기업이 이제 뭐 더 싼 나라 베트남이라든지 뭐 미얀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 가고 있는데 중국도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해서 중국의 향후에 이제 그 산업 구조의 변화의 방향을 잡기를 서비스 산업 위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16년도 2010년 산업별 비중을 보면은 서비스업이 이미 그 제조업을 넘어섰고요. 이 나머지 이제 뭐 농업이나 수산업 되겠죠. 그리고 16년 하이테크 제품 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17.3% 이렇게 되고요. 중국 제품이 전 세계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13.7%입니다. 근데 역시 하이테크를 더 많이 수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GDP 중 서비스 업종 비중도 2015년에 50.6%에서 2020년 되면은 56%로 이제 성장할 거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2018년까지 내년 모레까지죠. 인터넷 플러스라는 게 뭐냐면은 그 IT 융합업이 있습니다. 뭐 저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뭐 융합 ICT라 그러나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시켜서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를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산업 위주로 성장시키겠다는 게 이제 중국 정부의 생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픈 마켓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중국인의 구매력이 이제 관심이 있을 텐데 이것도 뭐 제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많은 얘기하면 입이 아프죠. 이미 그 2014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구매력 그 국가로 이제 등극을 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 프랑스가 가지고 명품을 구입하려면은 하도 그 명품을 중국 여행객들이 싹쓸이 해가니까 핸드백 같은 거를 이제 인당 뭐 2개씩 이렇게 제한을 해서 판매를 하고 했어요. 루이비통이라는데 에르메스 이런 데 가면은 그래서 무슨 아르바이트가 생겼냐면은 그 핸드백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백 가서 대신 사주면은 한국 돈 한 10만 원, 2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명품을 싹쓸이 할 정도로 구매력이 높은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내수 시장도 역시 그 세계 2위의 시장이고 투자 및 소비가 매년 8에서 1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비가 성장 안 해서 상당히 그 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취업 인구가 약 8억 명입니다. 8억 명. 8억 명이면 아까 중국 인구가 14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뭐 젊은 친구들 빼고 나이 든 친구면 거의 취업률이 100% 정도 가까이 지금 그 달하고 있는데 1년에 그 중국에서 그 대학생들이 600만 명씩 나옵니다. 600만 명.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생이 1년에 한 50만 명, 60만 명 되나요? 근데 600만 명 정도가 나오니까 중국도 현재는 취업을 거의 100% 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600만 명씩 이상씩 나오는 그런 그 취업 인구를 받아줄 만한 그런 그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젊은 친구들이 실제로 그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창업 지원이라는 건데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고 그런 쪽에 정책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100만 장정수 저희보다 많죠. 그다음에 그 중국의 중산층 뭐 연간 소득 2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정도 인구는 전체 1억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뭐 3배 정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그 신소비 시대의 특징입니다. 소비 계층의 변화가 있는데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젊은 소비층이 그 등장하게 됐어요. 그 중국 말로는 뭐 빠링호라고 얘기하는데 80년대 출생 연도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중국의 그 한 세대당 그 자녀 한 명 갖기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세대 사람들은 대부분 외동 딸, 외동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그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없이 성장을 했던 그런 소비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의 어떤 그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좀 첨단 제품 위주로 사고 그런 층이 그 현재 중국의 소비를 좀 리드하고 있죠. 그 사실 이런 친구들이 그 월급이나 그런 수준은 꽤 높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아직은. 보통 직장 처음 갖는 사람이 그 대도시 기업에 한 월 4천 원, 5천 원 중국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로 하나로 기준하면 한 80만 원, 한 100만 원 그 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소비하는 걸 보면은 정말 돈을 아끼지도 않아요. 다 핸드폰 갖고 다니고 음식점도 핸드폰, 아이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핸드폰 그 음식점도 비싼 데 가고 심지어 그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 하나가 벤츠 E클래스를 하루는 샀더라고요. 그래서 너 나보다 훨씬 돈이 많다. 나는 벤츠 E클래스 자신 없어 못 사는데. 근데 이 친구의 얘기들은 아주 심플해요. 나 지금 이거 그 돈 조금 내고 할부로 샀어. 그냥 내가 월급 받아서 내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미래의 그 소득이 들어올 게 너무나 자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8, 90만 원 돈을 벌지만 미래 내년, 내후년 가면은 자기 월급이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늘어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걱정을 해서 돈을 안 쓰는데 이런 친구들은 이런 그 소비하는데 아주 거리낌이 없다 하는 그런 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소비가 정말 폭발적으로 정말 온라인 소비가 특히 모바일 써서 소비하는 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 소비의 어떤 그 도시도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의 그 서쪽 해안을 끼고 있는 그런 도시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 내륙의 신일선 도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지방의 이제 그 이 안쪽에 보면은 그 청두로 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중경이라 그러죠. 종칭 이런 지역이 뭐 서부 대개발해서 이런 쪽에 어떤 그 새로운 도시로서 이쪽이 계속 좀 그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 4선 도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소비가 그 일선 도시 뭐 상해나 이런 일선 도시 뭐 2선 도시 뭐 이를 다 떠나서 3선, 4선 도시까지 소비가 많이 그 일어나고 있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가 제일 많이 되는 데가 3선 도시, 4선 도시, 내륙의 5선 도시 이런 쪽에 자동차가 가장 지금 많이 그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 유망 산업을 이거는 제가 뭐 그 여러 사람 얘기도 듣고 뭐 책도 좀 관련 서적도 보고 해가지고 정리한 건데 하나하나 보면은 중국이 현재 많이 뒤처지는 그런 산업이지만 향후에 중점적으로 성장시켜야 될 산업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버, 노인층 많아지죠. 근데 실버 관련된 그런 산업이 현재 중국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당연히 유명할 거고 의료는 중국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의료는 지금 뭐 병원에 가면은 뭐 줄 3시간, 4시간 서야 되고 그리고 그 의료 병원 그 티켓 받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해요. 돈 한 2, 3만 원만 주면은 아침 일찍 가서 줄 서가지고 표 받아가지고 주고. 의료 쪽에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껴서 의료 쪽에 이제 오픈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단 의사들이나 이런 건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병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상당히 오픈을 많이 해 있고 우리나라의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가 아주 많이 그 진출을 그 하고 있는 그런 쪽이죠. 그다음에 문화, 환경, 뭐 스마트 시티, 유통, 금융, 뭐 융합 IT 다 이제 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망 그 산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에서 최근 유행했거나 하고 있는 산업 또는 상품.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거는 체득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좀 최근에 뜬다, 성공한다 이런 거 보면은 중국에 갔다 오면 성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한국에 뭐 커피숍 많이 그 활발하게 막 생기지 않았습니까? 프랜차이즈. 중국에는 그게 이제 한 2년, 3년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카페 베네라든지 뭐 이런 쪽 그 중국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그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뭐 유아 관련된 그런 그 히트 상품이라든지 그런 쪽에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이런 쪽에서 현재 지금 주위에 보면 뭐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거 없나? 혹시 그런 거 보시면은 그런 거 가지고 중국 나가시면 저는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글로벌 브랜드 각축장, 제가 이 얘기를 왜 적어놨냐면 중국이 뭐 구매력도 좋고 경제도 발전하고 뭐 유망산업 너무 좋은 얘기만 써놨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우리나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크고 땅이 크니까 전 세계에서 유명한 브랜드 치고 중국에 안 들어간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단 더 바디샵. 더 바디샵이 이게 영국의, 제가 알기로는 영국의 그 화장품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얘는 안 들어가 있어요. 얘는 홍콩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갔냐? 가면 이거 이제 대박 칠 텐데. 근데 이 바디샵 주인이 몇 가지 그 해외 진출하는 것에 대한 그 나름대로 자기의 그 의견이 있더라고요. 뭐 환경을 어지럽히거나 그다음에 뭐 인권이 좀 안 된다거나 이런 국가는 제가 진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바디샵은 제가 못 봤어요. 중국에서 아직. 이거를 제외한 국내에 안 들어온 그런 브랜드들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제품 좋다고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제품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이런 쪽에서 온 브랜드랑 경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 사례를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기업 중 중국 진출했던 어떤 현황, 그다음에 뭐 제 나름대로 느낀 어떤 교훈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자료는 사실은 중국에 한국 기업이 몇 개 진출했느냐 그 공식적인 자료를 구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 코트라가 조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5만 6천 개 그 대기업, 그다음에 개인, 그러니까 이건 개인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걸 말하겠죠. 근데 개인 기업, 중소기업 해가지고 약 5만 6천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85%인 약 4만 8천 개 정도가 개인이나 개인기업, 중소기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 한국 기업의 이제 그 투자의 목적을 보면은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이 현재는 30%, 그러니까 가서 중국 시장에서 물건을 팔겠다 하는 쪽이 더 많은 거죠. 생산해서 생산만 해가지고 한국에 갖고 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로 수출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근데 이게 아마 몇 년 전에는 반대였을 거예요. 처음에 중국을 시장 자체로 보기보다는 아마도 중국에서 그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그 해외를 진출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좀 바뀐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제조업이 많아요. 근데 서비스업은 30%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업 쪽에 좀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렸고요. 즉 중국 서비스업 분야 성장과 더불어서 중국 내수 시장, 그다음에 서비스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이쪽 공략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중국 진출한 기업 중에 과연 그러면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한국 기업이 돈을 벌었느냐,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주로 대기업의 사례들은 이제 다 드러나니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마 코트라가 그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설문조사 응답률이 한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뭐 그 자료에서 말씀드리면 2016년 말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흑자 기업이 한 40%, 나는 한 40%는 돈을 좀 벌었다. 그리고 적자 기업이 25%, 나머지는 뭐 저기 똔똔 수준이다. 이렇게 저 응답을 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서 보지만 다양한 성공 실패 사례가 존재하는데 정형화된 패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품은 실패하더라, 뭐 어떤 상품은 성공하더라, 뭐 어느 지역에 가면 성공하더라, 대기업은 성공하더라, 뭐 중소기업은 실패하더라, 중국이랑 같이 하면은 성공하더라, 혼자 이런 거에 대한 정형화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말씀 드리겠지만 결국은 중국이라는 것도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중국에서 경쟁력을 끝까지 갖출 수 있는 무기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관리를 잘하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으면 어느 한순간 망하더라 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사업의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죠. 결국 중국도 똑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근데 중국의 정책이나 정부의 그것 때문에
저기 사업이 안 된 경우는 최근에 사드 관련돼서 좀 발생한 것뿐이지 나머지는 오히려 이런 이 경제 활동에 대해 이런 쪽은 정치적인 느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간단히 이제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좀 적어봤는데 리더스 메일 여러분 메디힐 여러분 잘 알듯이 얼굴 마스크죠, 마스크팩이죠.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론 한국에서도 왕창 사가고 있지만 타오바라든지 티모르라든지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스타일란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한국 기업이 중국에 가서 성공한 그런 패션 브랜드가 되어 있고요. 이랜드도 많이 성공을 했어요. 이랜드가 이제 한국에서는 좀 저가 브랜드 형태가 되어 있지만 중국에는 좀 고가 형태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프리미엄 아울렛 가면 이제 이랜드 브랜드가 있을 정도로 뭐 이랜드는 그 타오바오나 티몰도 물론 저기 샵이 있죠. 성공을 했고 본가라고 적었어요. 이게 본가 여러분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식당이에요. 식당 한식당 불고기 식당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성본이라고 그러나 봐요. 이게 그 백종원 선생님이 하신 거죠. 본가. 이 본가가 성공을 많이 거뒀어요. 그 본가가 지금 뭐 북경에도 몇 개 있고 뭐 청도, 뭐 상해, 남경, 뭐 심천 다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려면 줄을 서서 예약을 안 하면 못 갈 정도로 성공을 했어요. 성공한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한국 식당이 중국에 간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싸게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들어가셨겠죠. 아주 저가로 팔거나 아니면은 아주 비싼 고급 한식을 들어갔어요. 근데 고가는 너무 비싸서 중국 사람이 못 먹고 저가는 사실 좀 맛도 없고 그리고 중국의 저가 한식, 조선적인 만든 저가 한식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안 됐었는데 본가는 환경도 깨끗한데 가격이 중저가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본가 가면은 한국 손이 10%도 안 돼요. 대부분 중국 사람이 훨씬 많아요. 성공을 했고 만커피라고 제가 이제 이거를 적었는데 이거 아주 인상 깊은 기업이에요. 한국에 처음에 이분이 한국 사장이신데 처음에 한국 그 음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아주 비싼 고가로. 근데 뭐 잘 안 돼요. 근데 만 커피숍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최초의 그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만에서 왔던 그 상도 커피라는 게 있어요. 그런 커피숍. 그다음에 스타벅스 이런 것만 있었어요. 근데 스타벅스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상도 커피라는 거는 딱 들어가면은 완전히 이건 뭐 70년대 다방보다 더 후져요. 뭐 황룡이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커피숍에 딱 상도 딱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는 순간 내 나이가 10살은 더 먹을 정도로 이렇게 느낌이 오는 그런 커피숍이었는데 만 커피숍이라는 거는 딱 들어가면은 일단 환경이 너무 좋아요. 넓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뭐 의자라든지 약간 뭐 바로크 정도로 바로크 스타일로 장식도 많이 해놓고 그리고 뭐 커피를 시키면은 뭐 고민형 하나 줘요. 그러면 갖다 놓으면은 배달해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머물고 앉아서 즐기고 친구를 만나는 그런 커피숍으로 그 포지션을 해가지고 완전히 대박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북경에도 많고 상해 뭐 요즘에는 요 프랜차이즈를 내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이제 이 만커피 사장은 건물주가 아니면 프랜차이즈권을 안 줄 정도로 엄청나게 성공한 한국의 그 커피숍입니다. 라겐나 여러분 잘 아시죠? 초창기에 진출해서 많은 성공을 했었고 JYP도 뭐 SM이라든지 뭐 YG 이런 쪽 뭐 많이 진출했지만 제일 성공한 그런 그 연예 기획사입니다. 중국에서.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국 지하철, 한국 DT인데요. 이게 그 앱입니다. 앱. 이걸 왜 제가 적어놨냐면 최근에 이제 런칭을 한 건데 중국 그 요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 중에서 한국에 혼자 오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가가지고 지하철 타는 거, 식당 가라고 이거 불편해 하잖아요. 그거를 한국 DT라 그래서 전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안에 보면은 그 전철에 대한 당연히 노선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노선 그 한 역마다 아주 그 맛집들 그 설명들이 있고 뭐 관광지, 뭐 호텔 뭐 이런 거를 런칭했는데 이게 상당히 잘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패 사례 뭐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일단 적은 이게 그 중국말로 이제 지엔슌이라는 거예요. 저걸 제가 왜 실패 사례로 이름을 자신 있게 적었냐면은 제가 했던 거거든요. 제가 사장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동대문에 있는 그 옷을 떼어다가 그 옷을 팔던 그런 사이트였었어요. 근데 저게 그 2009년 정도에 이제 오픈을 했었는데 저게 그 중국에서 아니, 한국에서 동대문에서 이렇게 옷을 떼어다가 판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뭐 물류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뭐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물건이 없다고 뭐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이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잘 못 익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다가 매각을 했어요. 어디다 매각했냐면 뒤에 나오는데 찡동이라고 있어요. 찡동. 저 최근에 중국의 그 두 번째로 잘 나가는 그 B2C 전자상거래 사이트인데 거기에 이제 매각을 했고 실패를 했고요. 싸이월드는 여러분들이 글쎄요 젊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 페이스북보다 원조죠. 한국에 가장 잘 나갔던 건데 이것도 제가 중국에 가서 싸이월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실패해서 제가 자신 있게 하다가 실패 사례라고 적어놨는데 싸이월드를 다 갖고 갔더니 중국에 이 싸이월드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QQ의 뭐 Q존이라든지 뭐 그래가지고 별로 특이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워낙 카피가 잘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인터넷 사업은 똑같은 뭐 한국의 독특한 비즈니스라 그래도 중국 가면은 쉽지 않다는 거고요. 제가 락앤락을 또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이게 미스타이포가 아닙니다. 왜 적어놨냐면 락앤락이 처음에는 막 성공했는데 똑같은 사례예요. 이 락앤락도 최근에는 워낙 저가 싼 거 그다음에 뭐 유사한 거 많이 나와가지고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는 많이 좀 망가져 있고 이마트는 여러분은 잘 아시죠? 이마트는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되지만 그 중국에서는 이제 이게 뭐 2선 도시, 3선 도시를 많이 들어간 모양이야. 근데 그 이마트에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품질 관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가격도 좀 그렇게 싸지 않고 해서 좀 실패한 사례가 되고요. 설빙은 그 아시죠? 설빙 그 팥빙수 설빙이 저희 우리나라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국 들어가지고 실패했어요. 이유는 가장 심플해요. 중국 친구들이 요 설빙 그 짝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실패했고요. L백화점은 뭐 제가 회사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중국에 백화점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뭐 롯데라든지 뭐 신세계 이런 큰 백화점 나름대로 이제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돈 많은 사람들은 비싼 물건을 해외 나가서 사고요. 그다음에 중산층이나 돈이 없는 친구들은 이 온라인에서 쇼핑을 아주 경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백화점 가보면요. 물건 진열한 게 아주 유명 브랜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철수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요거 이제 최초의 2000년도 초에 그 저희 그 어떤 그룹이 제가 그룹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룹이 중국에다 병원을 오픈했어요. 병원을 오픈했는데 병원에 이제 뭐 성형외과도 있고 뭐 치과도 있고 뭐 내과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형외과를 제외한 많은 나머지 병원들은 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너무 이제 가격이 비싸서 너무 좀 일찍 들어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은 거고요. 요건 이제 홈쇼핑인데 홈쇼핑이 이제 중국에서 한국만큼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홈쇼핑에서 큰 이제 사기 사건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이제 가짜 물건을 이제 팔았었죠. 그래가지고 관련 그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제재를 가하고 해서 홈쇼핑이 이제 그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잃었는데 한국의 홈쇼핑 회사가 이제 중국이랑 같이 해서 상해제 홈쇼핑을 들어갔는데 처음에 좀 되다가 그런 건 터지고 해서 점점 지분을 뺏기고 해가지고 그 최근에 철수를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좀 자의적으로 성공사나 실패사를 좀 적은 건데 결국 이 성공 실패의 교훈은 뭐 교과서적 얘기라고 뭐 보이지만 너무나 정말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지속적인 그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해야 된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및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정부 정책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중에 이제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쪽은 그 중국에서 저희가
그 인터넷 사업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중국 사람 이름 빌려갖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상당히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이해하고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향후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향후 진출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신소비 소유하겠다는 고급화가 추구가 필요하다 말씀드려요. 이 라마 소비자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이후에 주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부들은 그 한국의 그 젊은 주부층처럼 아주 유행에 민감하고 또 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 위생 이런 걸 많이 챙기는 소비자거든요. 이런 소비자를 타겟으로 해서 고급화가 좀 필요하다. 상당히 스마트합니다. 스마트한 소비를 할 거고. 하지만 K스타일 경쟁이 여전히 좀 존재한다. 여전히 해외 직구 소비자 선호도가 한국이 1등이라는 거죠. 거의 50% 정도. 2등이 미국이고요. 3등이 일본입니다. 여전히 한국에 대한 K스타일 경쟁력은 존재한다. 그리고 온라인을 반드시 그 활용해야 된다. 오프라인을 하더라도 온라인 활용을 안 하면은 가능성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코트라에서 중국 진출 유망 분야를 좀 예시를 좀 해놨어요. 제가 많은 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적어놨는데 뭐 전동 칫솔 그 요즘에 좀 뭐 조인성 광고도 하죠. 전동 칫솔 광고. 중국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쪽에. 그다음에 네일 아트 제품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오페아이라는 데가 네일 아트 제품 가지고 뭐 전 세계 시장 1등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티몰에 온라인 숍을 오픈해서 이쪽에 좀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중국 생활 중에 제일 편했던 게 저는 쓰레기 분리 처리를 하는 게 너무 좀 편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최근 사는데 쓰레기 분리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그냥 막 버려요. 막 버리는데 중국도 도시 지역에 2020년까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90%를 목표로 해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쓰레기통을 2개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음식 집어넣는 거고 하나는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쓰레기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이미 이런 분리수거를 시작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너뷰티 제품, 뭐 먹는 이너뷰티죠. 그런 제품. 기저귀뿐이 뭐 여전히 계속 좋죠. 그다음에 음식점을 적었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끼워놓은 거예요. 음식점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한식만 생각하지 마세요. 베트남 음식이라든지 이태리 식당, 특히 이태리 식당 이렇게 서양 쪽,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금 그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태국 음식, 베트남 음식, 그다음에 이태리 음식, 이태리 식당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에 왔더니 이런 쪽에 기회가 있어요. 중국에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있어도 맛도 없고 비싸고 그래서 이런 쪽에 음식점도 상당히 기회가 뭐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의류나 뷰티 용품, 그다음에 홈 디자인 제품 뭐 이런 쪽도 상당히 유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들어가는 말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